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2016년 고등학교 2학년 9월 학력평가 모의고사 17번 그 철학 지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철학 지문입니다. 가장 어려워하는, 그러나 과연 어려운지 살펴볼까요? 17번에서 19번인데 일단 본문에 충실하도록 하고요. 제가 부수적인 설명은 여기서는 안 드리겠습니다. 칸트는 인간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라고 생각하였다. 자, 일단 여기 칸트라는 인물이 나왔어요. 이 칸트 철학. 칸트는 독일의 유명한 그 경험론과 합리론을 통합시킨 관념론의 대가입니다. 그리고 그의 윤리학 이론은 거의 세계 최고라고 할 수 있는 지금까지 그러한 학자인 거죠. 근데 그와 같은 칸트가, 자, 인간이란 뭐냐? 인간이란 칸트가 말하는 개념입니다. 칸트에게 인간이란, 자, 인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인간이란 이성을 바탕으로,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인간에게는 이성이 있다. 이성이 중요하고요. 이성은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능력 말하는 거죠. 즉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평가 내릴 수 있는 능력을 말하는 겁니다. 일종의 어떤 통일 능력이기도 해요. 감성과 지성 이런 거를 통합하는 최고의 능력인 거죠. 이와 같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 다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갖다가 자기 스스로의 행위 준칙이라고 하는데, 이 행위 준칙, 이 도덕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고 정립하며 이것을 스스로 실천할 수 있는 능력, 즉 실천 능력까지 가지고 있는 존재라고 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칸트가 말한 내용 익히 알고 있는 거지만, 자, 인간은 이성적 존재고 도덕 법칙을 인식하고 자기가 스스로 만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걸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 자, 이와 같은 실천 능력, 이걸 선의지라고 합니다. 선의지. 도덕 법칙, 이거는 정언명법. 정언명법을 따로 출제한 지문도 있죠. 이 정언명법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스스로 규칙을 정하고 내가 그 규칙에 스스로 복종한다. 그래서 그게 자율인 거죠.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곧 자율인 겁니다. 자, 이와 같은 칸트 얘기를 딱 꺼냈습니다. 결국 인간은 이와 같은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다. 이렇게 존재, 이성적 존재, 도덕적 존재, 도덕적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 자, 이렇게 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칸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도덕적 인간성을 인격이라고 불렀다. 칸트가 말하는 인격은 뭐죠? 바로 도덕적 인간성. 이걸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칸트가 말하는 인격 개념. 이것은 도덕적 인간성. 이게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사람의 품격 이건데, 칸트는 이성에 근거한 도덕 법칙의 수립과 그것에 대한 실천 능력을 가진 이 도덕적 인간성. 그러니까 도덕적 인간성을 인격이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는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것, 바로 여기 보편성을 주장을 했어요. 보편적인 것이라고요. 결국 여기서 딱 보면 알겠지만 인간에 따라 이게 다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개별성을 좀 무시한 측면이 있어요. 그러나 그 당시에는 이와 같은 논리라도 대단히 혁명적이었던 사상이고요. 이게 제일 진일보했던 사상이었던 거죠. 그런데 이에 대해서 브레이크를 걸면서 비판을 하는 또 다른 탁월한 철학자가 등장합니다. 지금부터 이제 칸트가 아니라 쉘러 이야기입니다. 쉘러는 칸트의 이러한 견해가 그 인격, 도덕적 인간성, 보편적인 성격의 도덕적 인간성에 대한 그러한 인격을 가진 도덕적 인간성을 가진 그와 같은 인격체, 그 보편적 도덕적 인간성을 가진 인격체라는 견해가 인간의 감정은 배제하고,
자,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요. 이성을 위주로 하는 겁니다. 본능을 통제하는. 그래서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하였으며, 그러니까 이성 위주의 그 윤리관이었다는 거죠. 이성 위주의. 근데 사람이 보면요. 감성도 무척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을 칸트가 소홀히 했다라는 거죠. 셜러의 판단에 의하면. 지금 이 글은 이제 셜러의 이야기로 전개될 테니까 셜러는 한번 이 색깔 해볼게요. 셜러는 그 칸트 철학이 이성 위제 철학, 감정은 좀 소홀한 감이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이 개별성, individuality, 개별적 특성, 이거를 간과하고 좀 이렇게 보아 넘겼다는 얘기입니다. 대충 보아 넘겼다. 좀 무시했다는 얘기죠. 그리고 인간을 몰 개성적인, 여기 개성은 개별적 특성이잖아요. 이 몰은 함몰시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몰 개성적이라는 얘기는 개성이 없는 존재로 보았다라는 점을 비판. 바로 이 얘기입니다. 자, 인간의 개별성을 간과하고 몰 개성적인 존재로 보았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하였다. 결국 셜러는 다시 말하면 이제 칸트와 대립각을 형성하는 건데, 인간의 개별성을 강조했죠. 인간은 개별적 존재다. 그리고 칸트와 달리 이 감정 얘기를 합니다. 감정. 인간은 이성 못지않게 감정도 중요하다. 그리고 이제 칸트와 다른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한 겁니다. 칸트는 보편적인 도덕적 실천 능력을 갖춘 이성적 인간력을 제시했는데, 셜러는 인간의 감정을 강조합니다. 감정 얘기했죠? 그리고 인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 자, 여기 인격을 이렇게 정의했어요. 인격은 뭐냐?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 모든 감정작용의 통일체. 이게 인격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분필이라고는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자, 이걸 무슨 색깔로 해야 될지, 이걸로 그냥 이렇게 할게요. 여기서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은, 셜러가 말하는 인격은 뭐다? 감정작용의 통일체다. 인간이 어떤 가치 아시죠? value, 그 value를 말하는 겁니다. 가치를 갖다 지향하다. 지향하는 그것을 그쪽 방향으로 추구하며 따른다는 얘기죠. 지양이랑 지향은 다르죠? 이 가치를 추구하게 하는, 따라가게 만드는 감정작용의 통일체. 자, 한마디로 이성의 통일체, 이게 칸트의 주장이라면은 셜러는 감정의 통일체, 이게 셜러의 입장인 겁니다. 이성, 감정. 자, 이렇게 가는 거죠. 그런데 따라서 셜러의 인격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셜러가 제시했던 가치와 감정, 이 두 가지, 이걸 강조했는데 이걸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치와 감정, 이것을 살펴야 인간이 뭔지 분석이 가능하다. 셜러의 논의, 그 사람의 주장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보면은 인격에 대한 셜러의 개념이죠. 여기는 인격에 대한 칸트의 개념이고,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칸트는 이성을 강조했죠. 셜러는 감정을 강조했습니다. 인간의 개별성과. 칸트는 보편적 인격을 강조했다면 대략 이 정도 감을 잡았는데, 그 다음 단락 읽어볼게요. 셜러는 가치가 경험 이전에 존재하기 때문에 선험적이라고 보았다. 자, 여기서 우리가 내세우는 이 가치하면은 가치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참된 것, 진, 도덕적으로 옳은 것, 선, 뭐 아름다운 것, 미, 그 다음에 성스러운 것, 성, 이와 같은 진선, 미성, 이와 같은 이런 걸 가치라고 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가치가 우리가 태어나서 경험하기 이전에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이미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우리 개별적 경험에 앞서기 때문에 경험에 앞선다. 그래서 선험적이라고 했던 겁니다. 자, 여기 중요한 얘기 했습니다. 여기 셜러가 말하는 이 가치는 셜러 얘기입니다. 계속 이거는 선험적이다. 이렇게 한꺼번에 다 나가네. 선험적이다 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경험 이전에 존재한다는 똑같은 말입니다. 동어반복적이죠. 그리고 가치에는
객관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 누가 봐도 높낮이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객관적인 누가 봐도 다 인정할 수 있는, 즉 주관적인의 반대말이죠. 그런데 여기 위계 질서라고 하는 거는 쉬워요. 보세요. 위치를, 이 포지션 말하는 것도 위치를 특징 지을 수 있는 계급이 있다는 겁니다. 위치와 층계가 있다는 거죠. 위계 질서. 그러니까 높낮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건 더 중요하고 어떤 거는 덜 중요하고 어떤 거는 공적이고 어떤 거는 사적이고. 아시겠죠? 그러니까 공사, 구분, 더 중요한 것과 덜 중요한 것의 구분, 이런 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가치에는. 그런데 비교를 하는 겁니다. 이 재화, 우리가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물, 도구 이런 것, 상품 이런 것, 이런 도구처럼 유용함과 어떤 유용성, 유틸리티, 효용이라고 하죠. 이런 것과 관련된 가치는 낮은 가치. 자, 이 효용성, 유용성과 관련된 가치는 낮은 가치. 그런데 도덕성과 같은 정신적 가치는 높은 가치. 그래서 여기 객관적인 위계 질서, 여기는 가치에는 이렇게 낮은 가치와, 그러니까 낮은 것과 가치에는 이렇게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이 말도 충분히 이해가 되죠. 여기 객관적인 위계 질서를 다시 설명한 이야기니까요. 이러한 가치의 위계 질서를, 자, 좀 어려운 말 하나 나왔습니다. 딱 보고 아는 것, 그걸 직관이라고 그래요. 이 고들직자에다 볼관자인데, 직관이라고, 여기, 자, 보세요. 이와 같은, 자, 이 가치의 위계 질서를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감정. 자, 감정에 대한 정의를 내렸어요. 감정. 좀 다른 색깔로 해볼게요. 이렇게. 여기 이제 감정 얘기를 했습니다. 자, 여기 가치는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 근데 사람이 태어나서 어머니, 아버지 슬하에서 자라나면서 이제 뭔가 똘똘하고 경험적으로 뭘 알겠죠? 그리고 이제 오감각을 통해서 뭐를 느껴요. 그 오감각을 통해서 느끼는데 그게 감정인데, 근데 어떤 것은 분석을 하고 종합을 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와 같은 이 직관이라고 하는 거는 분석 필요 없음, 종합 필요 없음, 판단 필요 없음, 딱 보고 그냥 직접 아는 거예요. 직관, 직접적으로 관, 볼관자입니다. 이 볼관자는 꿰뚫어 알아차린다는 뜻이에요. see through, 아니면요 recognize something, 이런 뜻입니다. 영어로 어떤 것을 딱 보고 알아차리는 것, 그걸 직관이라고 합니다. 자, 직관이라는 말 좀 쉽게 이해가 되셨나요? 그러니까 추리, 판단, 분석 이런 거 다 필요 없다. 딱 보고 아는 것. 예, 감으로 딱 보고 아는 거예요. 이런 감성을 통해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아는 것이 감정. 감정. 다시 말하면 여기 두 가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수 있겠죠. 이 가치는 경험 이전에 존재하는 선험적 위계 질서, 객관적 위계 질서, 선험적이며 객관적 위계 질서가 있는데 높낮이가 있다. 높은 가치, 낮은 가치. 알았다. 아, 가치는 이렇게 피라미드 형태로, 계단 형태로 높은 것과 낮은 가치가 있구나. 좋다. 그런데 여기 이 가치의 위계 질서를 저게 더 중요하고 저게 덜 중요한 것, 가치의 위계 질서, 선공후사, 공적인 걸 먼저, 사적인 걸 나중에, 정신적인 걸 먼저, 물질적인 건 나중에, 이런 쪽으로 이걸 딱 보고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딱 보고 아는 능력이 바로 감정이라는 겁니다. 자, 여기 지금 샬러가 말하는 감정은 보통 사전에서 말하는 감정이랑 다른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지문의 근거에서 이 감정을 이해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샬러가 말하는 감정이 뭐라고요? 이 가치의 위계 질서에 대한 직관적 파악 능력. 자, 가치 위계 질서, 직관적 파악 능력. 이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아, 가치는 위계 질서가 있는데 그걸 딱 보고 아는 것. 그게 감정이라는 겁니다. 감정하고 가치는 결합되어 있는 것이죠. 또한 샬러는 감정에도 객관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 자, 중요한 얘기했습니다. 이 객관적인 위계 질서는 가치에만 있는 게 아니라 감정에도 객관적인 위계 질서가 있대요. 자, 둘 다 위계 질서가 있대요. 좋은 감정, 나쁜 감정 이렇게 있나 봐요. 낮은 감정, 높은 감정이 있네요. 여기 낮은 감정은 낮은 가치를, 자, 낮은 감정은 낮은 가치랑 연관되는 거고요. 높은 감정은, 고차원적 감정은 높은 가치를 추구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치 1:1 함수 같네요. 1:1 대응. 이쪽에는 X축에는 뭐라고 할까요?
선언적인 자 가치를 딱 만들어 보세요. 오른쪽에는 그 1대1 대응관계, 함수관계를 이루는 오른쪽에는 감정, 이걸 갖다가 이렇게 막 이렇게 대응을 시켜보세요. 가치에 따라 딱 1대1 대응관계를 이루겠죠? 이런 쪽으로 생각을 했던 겁니다. 인격은 이러한 걸 감정작용을 통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을 실현할 수도 있고, 자, 우리의 이 감정작용, 이 감정작용이라고 했습니다. 이 감정은 일종의 작용인데 이것은 훈련을 통해서 나아질 수도 있고 후퇴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감정작용을 통해서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선을 실현하는 것이고, 또 낮은 가치를 선택하면 악을 실현할 수도 있다. 얼마든지 이 감정작용은 개인의 능력에 따라 혹은 자유의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으로 갈 수도 있고요. 혹은 이게 이렇게 악으로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선인지 악인지 그것은 감정작용에 달려있다. 감정작용의 주체인 개별적 행위 주체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 감정을 작용시키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까지 딱 보면은 셜러가 말하는 여러 가지 가치와 감정의 특성이 나와 있죠. 가치의 여러 가지 성격과 특성, 감정의 성격과 특성, 충분히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다음 단락, 셜러에 의하면 이처럼 가치의 위계 질서, 높은 가치, 낮은 가치, 높낮이, 위계, 높은 것, 낮은 것, 위치와 계급, 이걸 갖다가 직관적으로 딱 보고 아는,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감정이, 자, 가치를 파악하는 건 감정입니다. 감정이 인간에게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지만, 자, 또 얘기했습니다. 이게 보세요. 감정도 어떻다고 했죠? 이 감정 얘기하는 건데, 감정도 선천적인, 우리는 아기 때부터 감정을 타고나요. 그렇죠? 자, 소변이 마르면 막 울죠. 배가 고파도 울죠. 그렇게 감정을, 목소리를 통해서 표현하면 엄마가 달려오셔서 여러분들의 욕망을 충족시켜 주시면서 여러분들을 잘 애지중지 키우셨죠. 바로 그런 겁니다. 이 감정을 통해 소통이 이루어지는, 선천적으로 주어져 있다. 즉 가치도 선천적, 감정도 선천적, 이겁니다. 근데 이 가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에, 가치 선택 순간에 어떤 가치, 지금 내가 이득을 추구해야 하는 그런 이득과 연관된 가치가 있고, 또 하나는 도덕적으로 올바른 일을 해야 하는 어떤 정직을 추구해야 하는 가치가 있어요. 그런 것 같은 순간에 자신이 처한 내 외적 상황, 내적 외적 상황, 내 안의 문제, 바깥의 문제, 이 내 외적 그런 상황에 따라 그러한 선천적 감정의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자, 셜러의 주장은 이 감정도 인간이면 오감각을 통해서 선천적으로 타고나는데, 그러는데 이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에 이게 자동적으로 좋은 감정, 좋은 가치, 좋은 감정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에, 자,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에 보세요.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이 순간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기가 처한 내외적 상황, 이거에 따라서 자기가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게 되면 선이 되고, 이렇게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감정이 사랑이라고 봤던 겁니다. 여기 안 했네요. 이렇게 감정의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여기 선천적 감정의 지향은, 만약에 선천적 감정의 지향이 A라면은 나는 A를 무시하고 B를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바로 여기 이게 포인트입니다. 선천적 감정의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자, 이런 상황이 주어진다는 겁니다. 보세요. 가치를 선택하는 순간 내적 외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내릴 수도 있다. 우리가 모두
최선의 선택, 좋은 선택, 선을 행하는 선택 이런 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셜러는 가치 선택의 순간에서 내 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구속과 장애, 이걸 구애라고 합니다. 혹은 이게 사랑을 구하는 그녀에게 구애하다, 그에게 구애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거는 구속, 장애, 어떤 장애물, 구속, 상황에 이렇게 구속받지 아니하고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선. 자, 이렇게 선을 선택하려면요, 이 내 외적 상황, 자신의 처지, 상황 논리 이거에 빠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은 어려운 거죠. 그래서 선은 상황 논리에 구애받지 아니한다. 이렇게 인간을 선으로 이끄는 감정이 사랑이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기 선 이야기를 했는데, 자, 선은 어떻게 이게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 내외적 상황에 구애받지 않는다. 그리고 이 선으로 이끄는 이 선이라고 하는 이 선은 가치입니다. 진선미성의 이 선이라고 하는 높은 가치를 이끄는 감정이 바로 우리 5, 6, 7종 중에 사랑이라는 겁니다. 이 사랑이라는 감정과 선이라는 가치는 사랑이라는 감정과 연결이 된다. 반대로 인간에게는 맨 밑바닥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여기 미움입니다. 이거 미움은 감정이겠죠? 자, 이건 한번 이 색깔로 해볼게요.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는데, 이 셜러는 미움이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그러니까 미움은 이렇게 방해를 한다는 겁니다. 미움의 특성, 미움은 사람이 올바른 가치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방해한다. 그리고 미움으로 인해 인간은 여러 가치들 간의 위계를 잘못 파악하여, 이게 이제 위계 질서를 잘못 파악하게 되면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지, 어떤 게 더 높고 어떤 게 더 낮은지 모르는 거죠. 결국 시비 판단, 중요성 판단, 이게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가치 왜곡에 빠진다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여기 가치 왜곡. 여기서 가치는 이제 values 이건 알아들었는데, 여기 진선미성이라고 그랬죠. 가치는 이 왜곡이라는 단어가 어렵습니까? 이 외자는 이게 비뚤어질 외자예요. 곡자는 굽을 곡자고, 그러니까 결국 삐뚤어지고 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어떤 상황을 똑바로 직선으로 straight line 이거로 이해를 해야 되는데, 사실과 다르게 이렇게 굽어 해석하거나 비뚤어지게 해석하는 것, 그걸 왜곡이라고 그래요. 결국 이렇게 가치 왜곡, 가치를 똑바로 판단 못한다는 거죠. 이거에 빠지거나 더 높은 가치를 제대로 느껴서 아는 것, 감지, 우리가 아는 건데 딱 느껴서 아는 것, 느낄감, 알지자, 이런 것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는 바로 가치 맹목. 그러니까 가치를 보더라도 어떤 게 높고 어떤 게 더 낮은지 이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가치 맹목이라고 합니다. 맹목이 뭔지 아시죠? 맹은 그 장님 맹자지 않습니까? 그래서 맹목, 그리고 어떤 목은 눈목자인데 결국 장님이 가진 눈, 이거 있으나만 하잖아요. 결국 어떤 이성적 판별 능력을 잃는 걸 말합니다. 가치 맹목 하면요, 그러니까 장님이나 다름없는 거예요. 가치에 대해서 봐도 어떤 게 옳고 그른지 모르는 겁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거지. 결국 두 가지. 자, 미움이라는 감정이 작용하면은 우리의 가치 선택 기능을 방해하게 되는데, 그래서 우리는 가치 왜곡 또는 가치 맹목에 빠진다. 아셨죠? 여기 위계 질서 구분 못하는 것, 이것은 가치 왜곡이고, 그 다음에 비슷한 말이지만 더 높은 가치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하는 가치 맹목, 이거에 빠진다. 자, 여기서는 그러니까 셜러의, 자, 여기까지 보면요, 여기 내용은 셜러의 논의에 나타나 있는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쫙 나왔습니다. 감정의 역할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여기 이처럼 셜러는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 진이냐, 선이냐, 미냐, 성이냐,
진선미성 이런 거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이 달라지므로 인격은 칸트와 달리 인격은 그 보편적 인격, 보편적 이성적 그런 인격이 아니라 칸트와는 달리 쉘러는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인격은 개별적인 것. 바로 이게 포인트입니다. 쉘러가 말하는 인격은 자, 이 색깔로 해야 되겠네요. 인격은 이 감정이 작용하는 겁니다. 감정하고 가치, 이 둘의 함수관계예요. 감정과 가치 함수관계. 그래서 보편적인 게 아니라 이 감정작용을 얼마나 잘하느냐에 따라 가치 선택 이게 달라지겠죠? 그래서 결국 누구나 똑같은 게 아니라 이 훈련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바로 이게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개별적. 이게 바로 쉘러가 말하는 인격의 특징이에요. 칸트와 다르죠? 칸트는 다시 한번 이성을 강조했기 때문에 이성에 근거한 보편적 도덕 법칙 실천 능력의 주체. 이성적 도덕적 인격성이었죠. 근데 여기서는 감정적 개별적 인격인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성숙한 인격이란 사랑을 통해 결국 여기 감정의 최고 꼭대기는 사랑이라고 그랬죠. 사랑을 통해 보다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을 실현하는 감정작용이라고 봤습니다. 결국 여기서 성숙한 인격이 뭔지까지 결론을 딱 내려놨습니다. 자, 성숙한 인격이란 뭐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놨죠. 이것은 사랑이 있을 것, 사랑. 자, 여기 감정 중에 가장 아름다운 감정이 사랑이죠. 그래서 이것은 성숙한 인격은 여기 이렇게 약 올리네요. 그쵸? 여기 사랑입니다. 사랑, 그리고 제일 높은 가치, 선. 넓은 의미의 사랑입니다. 이게 남녀 간의 사랑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넓은 의미의 사랑. 이런 사랑, 그래서 선을 실현하는 그러한 감정작용. 그래서 선을 실현하는 감정작용. 이것이 바로 성숙한 인격이다. 이렇게 얘기가 된 겁니다. 따라서 쉘러는 훌륭한 인격을 갖추기 위해서는 보다 높은 감정, 사랑과 같은 너그러움, 자비, 포용력, 보다 높은 감정을 통해 높은 가치, 참된 것, 그 다음에 선한 것, 이와 같은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여기 도덕 교육의 토대를 정립. 자, 이게 쉘러의 쉘러가 기여한 내용인 거죠. 도덕 교육의 토대를 갖다가 정립했다. 되게 중요하죠. 결국 이 감정을 통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 그래서 결국 이 감정작용 훈련이 필요하다. 그래서 도덕 교육이 중요하다. 감정작용. 보다 높은 감정을 통해 높은 가치를 추구하려는 노력. 이거는 사람마다 다 다르다. 개별 특수성을 지닌다. 그래서 보편적 인격이란 없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칸트가 좀 더 추상적인 이성을 강조한 보편적 인격 이론을 제시했다면 쉘러는 개별적이고 구체적이면서 감정과 가치를 연결시킨 그러한 인격 이론을 제시했습니다. 자, 이렇게 얘기가 된 건데,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쭉 문제를 풀기 전에 어디 기억이 나는지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거 됐는데, 일단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는, 칸트의 인격 개념은 이성을 바탕으로 자신이 지켜야 할 도덕 법칙을 스스로 인식하고 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 능력을 가진 도덕적 인간성. 그래서 인격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보편성을 특징으로 한다. 근데 그에 대해서 반론, 쉘러는 칸트의 견해 비판, 칸트의 사상은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 강조했다. 그리고 개별성은 간과하고 몰개성적인 보편성만 강조했다. 그래서 쉘러가 말한 인격 개념은 인간으로 하여금 어떠한 특정한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 그게 인격이다. 알았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쭉 나왔었죠? 그래서 쭉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쉘러가 말하는 이와 같은 쉘러가 말하는 그 가치,
즉 가치의 특징을 보면요. 가치는 선험적이다. 그리고 가치는 객관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러므로 낮은 가치와 높은 가치가 있다. 아, 가치도 이렇구나. 그리고 가치의 위계 질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감정이다. 감정 얘기해볼까? 자, 이러면서 근데 감정도 객관적인 위계 질서가 있다. 그러니까 객관적인 위계 질서는 가치와 감정이 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순차적인 1대1 대응관계, 이거를 생각해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낮은 감정은 낮은 가치와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와 이렇게. 그래서 인격이 뭐냐? 그래서 이와 같은 감정작용을 통해 높은 가치를 선택하여 선을 실현할 수도 있고 악을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주체가 바로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샬러가 말한 그런 이제 샬러의 논에 나타난 감정의 역할 해가지고요. 이 감정의 선택 상황에서 감정 지향과는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다. 내외적 상황에 따라 가치 선택 순간에. 그래서 가치를 선택하는 것이 어떤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선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사랑의 감정과 연결이 된 것이고, 미움이라는 감정이 있게 되면 방해를 받아 가치 왜곡과 가치 맹목에 빠질 수 있다. 그래서 이처럼 마지막으로 이제 샬러는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는가에 따라 인격은 달라질 수 있다. 사람마다 다르다. 보편적인 게 아니라 개별적인 것이다. 그러니까 성숙한 인격, 사랑하고 선을 연결시킬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통해 선이라는 가치를 지향할 수 있는 그런 감정작용의 소유자, 이게 바로 성숙한 인격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와 같이 이 감정작용은 훈련이 필요하기 때문에 도덕교육의 토대를 정립하는 데 기여했다는 겁니다. 자, 이제 이 어려울 거 없죠? 다시 보니까. 그럼 이 상황에서 이제 여기 한번 문제를 풀어보세요. 윗글을 읽고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것 했습니다. 아닌 것. 인격에 대한 칸트의 견해 잘 나와 있었죠? 칸트의 인격 견해는 뭐였었죠? 보편적 인격, 이성적 인격, 이거 있었죠? 누구나 동일한 몰개성적 인격, 이런 거 있습니다. 보편적 인격. 샬러가 말하는 가치의 특징. 자, 샬러가 말하는 가치는 선험적이고 위기 질서를 갖고 있다. 그렇죠? 가치, 이 있었죠? 샬러가 말하는 도덕교육의 한계, 이건 안 나왔습니다. 도덕교육의 한계는 하나도 안 나왔고, 샬러의 어떤 감정과 가치와 연관된 인격 개념이 도덕교육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나왔죠. 자, 이건 엉뚱한 말장난입니다. 한계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분명히 틀렸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샬러의 논에 나타난 감정의 역할, 감정의 역할, 이게 낮은 감정은 낮은 가치와 높은 감정은 높은 가치와 연결이 된다. 이 감정작용의 통일체가 바로 인격이다라고 감정을 대단히 중시하겠죠. 이성만 꼭대기 있는 게 아니다. 감정을 갖다가 굉장히 중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칸트의 인격 개념에 대한 샬러의 관점, 칸트의 인격 개념을 갖다가 속속들이 비판을 했습니다. 칸트, 보편적인 그러한 인격 개념이 아니라 감정은 배제하고 이성만을 강조한 몰개성적 인격관을 비판하면서 인간은 감정과 그렇죠? 가치, 이런 거를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감정작용의 통일체, 이게 바로 인격이라고 말을 합니다. 충분히 알 수가 있죠. 17번은 무난하게 푸실 수 있는 겁니다. 18번은 윗글에 나타난 샬러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는 것. 자, 일치하지 않는 것 했습니다. 그럼 이것은 결국 세부 정보 파악, 내용 파악 문제인 것이죠. 모든 어학 문제에는 이런 게 등장을 합니다. 그럼 일단 인격과 감정은 여기 샬러의 주장입니다. 샬러. 다른 사람이 아니라 샬러의 주장입니다. 이게 칸트 있는 부분을 보시면 틀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지금 샬러 이야기입니다. 일치하지 않는 것이에요. 않는 것. 자, 않는 거니까 똑바로 보시고요. 그럼 1번, 인격과 감정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한다. 이게 틀렸죠. 독립적으로 아니라 어떤 긴밀하게 상호 연관돼요. 서로 긴밀하게 연관돼요. 결국 여기는 유기적으로, 독립적으로, 이걸 뭘로 바꿔야 된다고요?
유기적으로 작용된다. 이렇게 돼요. 왜냐면은 인격이 뭐였었죠? 감정작용의 통일체, 감정작용을 전부 통일시킨 그 하나, 이걸 갖다가 인격이라고 하는 겁니다. 결국 인격은 무수한 감정이라고 하는 원소들로 이루어진 집합이라는 거죠. 인격은 하나의 집합, 인격은 집합이고요. 인격의 원소들을 나열해 보면 무수히 다양한 높고 낮은 다양한 감정들, 이런 겁니다. 결국 여기서 틀린 거는 독립적 요 대목을 어떻게 보셔야 된다고요? 유기적으로 혹은 상관적으로, 이런 뜻이죠. 서로 호응하여 작용하는 겁니다. 이게 틀린 거죠. 감정, 가치는 모두 객관적 위계 질서. 아까 봤었죠? 둘 다 객관적 위계 질서. 가치 왜곡, 이거는 가치의 위계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그렇죠? 가치 왜곡이랑 가치 맹목이 나왔는데, 가치 왜곡은 이렇게 가치의 위계 관계를 잘못 파악한 것이다. 이 말 본문에 있었던 걸 똑같이 옮겨 쓴 것이죠. 미움의 감정은 인간이 더 높은 가치를 선택하는 것을 방해한다. 더 높은 가치는 사랑, 선, 참됨, 이런 건데, 이런 걸 방해하죠. 그러니까 미움은 모든 걸, 이 감정을 방해해서 가치 맹목과 가치 왜곡을 일으키기 때문에, 자, 이거 딱 맞는 내용이죠.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의 차이가 나타난다. 이것도 맞습니다. 그래서 인격이 보편적이고 획일적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칸트의 이성적 인격관처럼. 그래서 인간의 감정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또 감정 작용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개별적이고 구체적이고 특수성을 지닌다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인간이 인격 훈련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도덕 훈련을 갖다, 감정 훈련, 그래서 도덕 교육의 토대를 마련했다라는 이야기로 연결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이것은 독립적으로 유기적으로 고친다. 19번, 윗글의 샬러의 입장에서 보기를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그랬습니다. 자, 여기도 샬러 이야기입니다. 샬러 이야기인데, 보기와 연관시켜서 해석을 하라는 거예요. 구체적인 이해 능력, 구체적인 적용 능력을 보는 겁니다. 응용 능력입니다. 근데 여기도 아는 것이에요. 샬러의 입장과 아래 것을 봤을 때 아는 것. 골라볼까요? 자, 영희가 사는 동네에는 A와 B 두 개의 커피 전문점이 있다. A는 집에서 가깝고 가격도 저렴, 제3세계, 그렇지만 제3세계 노동력을 착취하여 생산된 원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자, 여기 A는 돈을 잘 버는, 자, 그러한 커피 전문점인 겁니다. 이렇게 할게요. 커피 전문점이고 가깝고 가격도 저렴하대요. 근데 이거 좋은데 제3세계 노동력을 착취, 이런 말, 이건 바로 도덕적으로 사악한 것과 연결이 됐죠. 이렇게 연결된 겁니다. 이런 생산 원두를 수입해서 사용하고 있다. 근데 여기 B는 A보다 거리도 멀고 가격도 비싸고 여러 가지로 조건이 좋지 않은데 노동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수입한 원두를 사용하고 있다.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결국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여기 B는 여기 거리도 멀고 가격도 비싸지만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도덕적으로 좀 우위에 있는, 도덕적으로 양호한 그런 업체인 거죠. A는요,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업체이고요. 자, 이렇게 딱 보면 됐죠? A는 도덕적 모순에 빠져 있고 B는 도덕적으로 타당한 입장인 겁니다. 그래서 영희는 최근 이러한 사실을 알게 됐다. 자, 영희의 구체적인 상황 판단 볼까요? 이럴 때 영희는 커피 전문점 A에서 커피를 구입한다면 낮은 가치를 선택하는, 그냥 편한 게 좋으니까 귀찮아 거기까지 가기. 그래서 자기의 상황 논리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결국 영희는 낮은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편리함이라고 하는. 그 다음에 영희가 비싼 가격에 상관없이 커피 전문점 B를 선택한다면 선을 실현한 것,
B이라고 볼 수 있겠군. 그렇죠. 일부러 힘들고 가기도 힘들고 돈도 비싼데 거기를 B를 선택했다는 것은 높은 가치를 선택한 겁니다. 영희가 커피 전문점 A를 선택하는 것도 B를 선택하는 것도 모두 인격의 감정작용에서 비롯되는 것이겠군. 그렇죠. 인격은 감정작용의 통일체니까 감정작용에서 나오는 거죠. 인격의 내용물은 다 감정뿐이라는 거예요. 이성이 아니라. 그러니까 셜러의 이 도덕관에서는 이성이 설 자리가 별로 없고 감정작용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딱 맞는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 영희가 고민 없이 커피 전문점 B가 아닌 도덕적으로 하자가 있는 A 커피 전문점을 선택한다면 이것은 가치를 파악하는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기 때문이군. 자, 이거는 뭐 내용을 보기 전에 여기 틀렸어요. 감정이나 가치는 다 선천적이라고 했죠. 근데 감정이 선천적으로 없다. 이 말은 본문의 내용을 정면으로 위배한 거죠. 이게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답을 딱 보고 알아차리라고. 감정이나 가치는 선천적인 것인데 감정이 선천적으로 존재하는 건데 선천적으로 없다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건 일단 무조건 틀린 겁니다. 볼 것도 없어요. 그 다음에 영희가 갈등을 하지 않고 커피 전문점 A가 아닌 B를 선택했다면 그것은 훈련이 돼서 감정작용을 잘 처리하는 높은 감정이 이끈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쭉 봤는데 여러분, 자, 이 지문 처음에 아주 어마어마한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그래서 바짝 긴장하고 좀 속된 말로 쫄았죠? 칸트가 나왔어. 이거 어떻게 맞추지? 근데 칸트 내용은 요만밖에 안 돼요. 별 내용도 아니죠? 그냥 고등학교 2학년 정도면 무리 없이 이해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학자 이름에 기죽을 필요가 없다는 거야. 아, 인간에게 제일 중요한 건 이성이야. 그리고 이성이 만드는 걸 도덕법칙, 이성에 의한 도덕법칙이 있는데 그 도덕법칙에 대한 실천 능력을 가진 존재, 그게 인격이야. 그 인격은 누구나 똑같아. 보편적이야. 이건데 셜러는요. 칸트의 이러한 인격과는 문제가 있어. 인간은 감정이 더 중요해. 뭐 이성이야. 이성이라고 하지만 사실 이성적 능력을 가진 인간이 몇이나 돼. 그리고 상황에 따라 다 감정에 휘달리고 오히려 감정의 지배를 받아. 그래서 칸트가 말하는 인격적 인간관은 이건 어떻게 보면 허상에 불과해. 내가 구체적인 인간관을 제시하지. 이러면서 인간의 감정을 배제한 칸트 이론을 몰개성적이라고 무시하면서 인간은 개별성을 지닌다. 새로운 인격 개념을 제시하는데 인격은 인간으로 하여금 가치를 지향하게 하는 감정작용의 통일체. 자, 인격이 뭐다? 감정작용의 통일체. 자, 그게 인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격을 뒤집어 보면 온갖 감정들밖에 없다는 거예요. 거기 이성, 이런 모호한 개념 집어넣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감정작용이, 그러면 이제 이성과 연관된 말을 끄집어 드리긴 해야 되는데, 그게 가치, 이 가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제정신이 들었을 때 어떤 게 중요한지 딱 판단해 놓는 겁니다. 결국 이 가치라는 개념 속에 이성적 개념이 삽입되어 있는 거예요. 이 이성이라는 개념을 가치로 둔갑시켜 놨죠. 이게 바로 셜러의 일종의 자기만의 주장인 겁니다. 그러나 만약 칸트가 다시 딱 이 주장 펼칠 때까지 살아계셨더라면 셜러한테 엄청난 반론을 제기했겠죠. 제가 여기서 그런 얘기를 안 합니다. 여기 본문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우리가 지금 주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 이성적인 개념이 들어가 있는 그런 가치 개념과 감정 개념 두 가지가 굉장한 상관관계, 유기적으로 연결됐다는 걸 보여주고, 가치는 객관적 위계 질서가 있다. 높낮이가 있다. 그리고 감정도 객관적 위계 질서와 높낮이가 있다. 그래서 높은 가치와 높은 감정이 연결된다. 그게 선으로 연결되는데 낮은 가치는 악으로 연결될 수가 있다. 낮은 감정과 낮은 가치는. 그리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렇게 판단해야 되는 문제. 아까 영희가 커피점을 선택하는 문제, 이런 것과 연관돼서 선천적으로 가지고 있는 감정, 지향과는 다르게 자기가 편리함에 따라, 상황 논리에 따라 얼마든지 다른 선택을 할 수도 있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이래서 도덕교육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에게 가장 높은 그러한
감정으로 사랑이 있는데 높은 가치 선과 연결이 되고 사랑과 선이 이렇게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아주 미워하는 감정, 미움이 있는데 이것이 인간의 가치 선택을 방해를 해요. 이 미움 때문에 우리는 가치 왜곡이나 가치 맹목에 빠져요. 둘 다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말장난 같은 거예요. 가치 왜곡, 왜곡은 이렇게 틀어지게 만드는 거고 맹목은 못 보게 만드는 건데 그냥 가치 왜곡이나 가치 맹목 같은 거 하나로 봅니다. 한마디로 가치를 비뚤어지게 만든다는 거죠. 가치 판단에 대한 오류에 빠지게 한다는 겁니다. 미움이 있으면. 그 누구를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죠. 결국 내 탓이요 하면서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상황을 넓게 이해하고 이러면은 자기 인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이처럼 샬러는 인간의 감정이 어떤 가치를 지향하느냐에 따라 인격은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쪼잔한 인격, 미성숙 인격, 정말 밴댕이 소갈딱지 같은 인격, 근데 성숙한 인격도 있다는 겁니다. 성숙한 인격은 웬만한 걸 사랑, 자비, 포용 이런 거로 다 받아들이면서 선을 실현하는 감정작용, 이걸 갖다가 성숙한 인격이라고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감정작용에 대한 훈련이 필요하다. 고로 도덕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도덕교육의 실체는 이성, 말로만 뻔드르르.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오늘날 보세요. 그 머리 좋다는 사람들 화이트 칼라층이 높은 데 올라가고 결국은 범죄나 저지르고 정말 사악한 짓거리 이렇게 하고,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조그만 죄를 져도 법원에서 이렇게 그 죄에 대한 처벌을 받죠. 그런데 그런 거를 잘하는 지적 능력의 소유자들은 그걸 요리조리 미꾸라지처럼 피해가면서 법망을 피해가면서 아주 고단수의 범죄를 저지르기도 합니다. 결국 그러니까 이와 같은 지적 능력, 제가 왜 갑자기 이런 엉뚱한 얘기를 들었냐면은 이 지적 능력과 연관된 어떤 이성적 능력, 이것은 이 도덕성과 연관돼서 이성 능력만으로는 불충분하다는 겁니다. 자, 이건 좀 옆길로 새는 것 같으니까 제가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고, 좌우지간 샬러는 가치와 감정 이 개념을 인격에 도입해서 끌어들이면서 도덕교육의 토대를 정립했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다시 읽어보시면 모르는 단어도 없을 것이고 이 질문이 쉽게 이해가 되셨을 겁니다. 자, 질문은 개별적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